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AI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벌였습니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AI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알렉사, 클로버, 누구, 지니 같은 AI 스피커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AI 국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누구나 AI 교육을 받게 되고 AI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을 누릴 거라는 내용입니다. 또 10년 뒤에는 삶의 질이 세계 10위권에 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우리 사회 AI 현장을 박유미,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특징은 뭔가요? 인공지능을 코딩을 통해 학교에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작품인데 로봇이 음성 활동도 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입력하면 41입니다. 인공지능, AI 교육이 활발한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교 현장에선 AI 원리를 배우고 교과목 학습에도 활용합니다. 일단 학생들 자체가 워낙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그래서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흥미나 관심은 매우 높고요. 정부는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인력 양성 규모를 연간 1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에 AI 교육도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망도 깔립니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을 이수토록.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분야에서 8,000명 이상을 더 뽑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선 전공과 상관없이 AI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그러한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의 기술자들 또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JTBC 박유미입니다. 한 남자가 법정에서 자기 나라의 교육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남자가 말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슷한 말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공부해야 하고 학생들에겐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미래 교실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두 교실이 있습니다. 1반의 담임은 인간입니다. 2반의 담임은 인공지능입니다. 1반의 학생은 40명입니다. 2반의 학생은 1명입니다. 1반은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종소리에 맞춰 40분 수업을 듣고 10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수업에는 진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따라올 정도지만 몇몇 학생이 진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업은 별일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2반의 등교 시간은 자유입니다. 학생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장소로 가서 태블릿을 킵니다. 태블릿에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강의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면 인공지능은 수업을 마칩니다. 일반 학생은 매달 시험을 봅니다. 점수에 맞추어 등급이 나옵니다. 1에서 9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이반 학생의 목표는 모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했다면 그 과목을 마스터했다는 인증서가 나옵니다. 무엇이 더 인간적인 수업일까요? 당신은 어떤 반에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인공지능이 교육의 미래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인공지능 선생님을 만든 회사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최초로 교육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쳐본 시험, 토익을 인공지능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에게 가장 먼저 문제 30개를 풀게 합니다. 그 결과로 학생의 전체 예측 점수를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어떤 개념이 취약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뒤 취약 개념에 관한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 정말 필요한 강의만 제공합니다. 인간에게 교육받지 않는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를 인공지능에게 배워 프로 대결에서 29연승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 기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수천 번 대결하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그와 대결한 다른 프로 기사들은 그가 실수하지 않는 기계와 같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인공지능 선생님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인간 선생님은 1대1 교육을 한 번에 한 명밖에 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수십, 수백만 명을 동시에 1대1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갑니다. 인공지능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기에 학생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다음에 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식 교육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배운 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칸 아카데미의 살만칸은 책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어지는 주제를 가로지르는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실에서의 교육은 교과목을 구분하고 이어져야 할 개념을 분리해서 가르친다. 인공지능이 교육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어를 명사, 동사, 시제, 주일치 등등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묶어서 가르치기 쉬울 만큼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목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정해진 목차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념들을 재가공하고 연결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목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을 연결 지으면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정교한 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생 자신보다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게 해야 학생의 점수를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어떤 강의를 제공해야 학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치 보지 않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Are non-judgmental. They don't care if we made a mistake. Many times as a student, when we make a mistake, the teacher tells us, oh, you did something wrong, you can try harder. And we all cringe when we get this kind of feedback. So many students are afraid to raise their hand and say the right answer because they're afraid from the negative feedback, or they're afraid from their friends laughing at them. Now, if they made a mistake and they're working with the robot doesn't care.
The robot is not going to tell the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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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bad, right? 살만 칸의 책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의 사고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학생은 교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은 평가를 두려워한다. 인공지능 선생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낮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두려움이나 창피함 없이 인공지능이 내주는 질문에 답합니다. 인간보다 기계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인공지능은 옆에서 기다려주죠. 다시 무엇이 더 인간적인 수업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해진 진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하고 개념들은 분리되어 있고 점수에는 등급이 매겨지고 실수할까 눈치를 봐야 하는 수업일까요? 아니면 학생 개별 속도가 존중되고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며 점수가 아닌 이해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마음 편하게 질문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업일까요? 한때 교육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각자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우리의 뇌에 맞는 방법으로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문제를 푸는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문제만 풀며 공부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격려, 상담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을 보살필 것이고 토론식 교육이나 문제 해결식 교육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다 더 인간적인 교육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토익 선생님을 만든 회사는 앞으로 영어 외에도 점차 다양한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토익을 공부했다면 몇 년 뒤에는 수학, 과학을 넘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토론 프로젝트 두 번째 주 두 번째 즉 네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간하고 로봇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누가 더 잘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머나먼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곧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또 챗봇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주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아주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그런 동영상들을 지금 보았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 교사나 조교들이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가 함께 협업해서 사람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상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는요,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혹은 로봇 교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안내해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인공지능이 교사나 교무보조 혹은 행정실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인공지능 교사나 혹은 조교나 혹은 행정 관리하는 그런 로봇이 수업이나 평가나 데이터 관련한 상담 등을 인간 교실이 담당하는 것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학습 부족이나 기초학력을 어떤 면에서는 갖춰야 될 그런 학생들에게 그들이 5개념이 뭐고 뭐가 가장 지금 취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내용들을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또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의 생활지도나 상담의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로봇이 수천만 수억만 건의 어떠한 면에서는 상담거리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학생의 가장 적합한 그 한마디 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인간교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러한 상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하면 인간교사나 교무보조 인력은 감소할까요? 인공지능 교사와 인간교사가 함께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교사와 인공지능 교무보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건가요? 인간교사나 교무보조 등은 어떤 역할과 업무를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교사에게 교육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교사가 학생들에게 오류를 범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나 어떤 그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윤리적 책임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이 미숙한지 이렇게 잘 접속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인내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부분은 클라우드 슈밥이 주창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철도 및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그런 1차 산업, 2차 산업은 전기와 생산 라인 조인, 이렇게 포드사의 그 차, 이렇게 생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그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유비쿼터스 모바일이나 인공지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더 이렇게 제시된 거.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초연결 상태가 더 이렇게 발전된 거를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초연결성, 초지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3D 프린팅, 상황 인식 기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신경기술, 블록체인, 드론, 자동주행차, 초경량 소재,
유전자 치료제, 포스트 배터리 등을 혁신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2025년에는 인구의 90% 이상은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1조 개 이상의 센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사물 인터넷이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인구의 80%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두 번째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의 90%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 가도 정말 양질의 콘텐츠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인간 로봇이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학습하고 또 컴퓨터로 학습하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관심하는 게 미네르바 학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네르바 학교를 한번 접속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학교의 어떤 기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울타리에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배우고 학교에는 이제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학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다른 용도의 어떤 그런 협업을 위한 또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이제 4차 산업의 특징에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알아야 되는데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예전엔 0101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화된 걸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문자나 뭐 그림이나 어떠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서나 감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들어갑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V라고 해서요. 크기, 속도,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크기는 수십 테라 페타바이트 이상의 규모의 데이터 속성을 말하고요. 속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다양성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정형화된 종류에 따라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는요. 공공 및 서비스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경향을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텍스트로 분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이 많죠. 그래서 이 텍스트 분석이갖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트위터를 분석했다, 어떤 거를 분석했는데 뭐 대중들의 의견이 이렇더라, 선호가 이렇더라, 호감이 어떻더라, 뭐 차에 대한 생각은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도형들 만들어갖고 어떤 연관들이 많다는도 분류해보고 군집해보고 감성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연관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텍스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또 지각 능력, 자연, 언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두뇌 속에서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이게 프로그램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은 자동 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실용하는 것과 관련된 자연 언어 처리, 그다음에 컴퓨터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작업들, 의사의 진단이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의 판정 등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시스템,
그다음에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 잡은 영상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 예, 구글의 번역이나 삼성의 빅스비, 챗봇 등과 관련된 영상 및 음성 인식, 그다음에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여 수많은 간단한 처리기들을 네트워크로 구성된 신경망 등 이러한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 시스템, 영상 음성 인식, 신경망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 블록체인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비트코인 통해갖고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해 놓으니까 해킹할 수도 있고 뭐 위조나 어떤 변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장부나 또 여러 가지 시설 기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의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어떤 재고 정리나 어떤 문서 전자문서나 문서 처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 여러분들 그 조국의 그 딸내미 그 졸업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 가지 그 뭐 추천서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누가 이렇게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변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의 환경을 얘기하죠.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이나 센서 데이터나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의 자율적인 소통을 돕는 어떤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냉장고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품 진단과 저점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침대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한 후에 자동으로 실내 등이 켜지거나 꺼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들 수 있죠. 가상현실은 이거 자체가 아마도 어떤 교육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컨텐츠 할 때 가상현실화하거나 어떤 면에서 증강현실화 해서 어떤 면에서 실험 실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했을 때 아까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기중기의 역학의 원리나 또 힘의 원리나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감 있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해부나 인체의 어떤 구조 등을 어떤 실감 있게 제공해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진로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농어촌에서 어떤 그 소외 계층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족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제공되어서 어떤 면에서 증강현실로 제공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끔 해서 상당 부분 어떤 그런 문화 결핍을 막아줄 수 있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챗봇. 여러분들 많이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은행이나 여러 가지 뭐 홈쇼핑이나 이런데 이제는 챗봇으로 많이 이용하죠. 텍스트나 음성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이렇게 응대해 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것처럼 아마도 여러 가지 학교의 중요한 업무들이나 핵심적인 사항들은 이제 로봇이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클라우드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 다 클라우드 이용해 보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일단 그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
언제나 자료를 꺼낼 수 있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일단은 여기 어떤 산악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수업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무거운 컴퓨터를 안 가져도 되고 노트북을 안 가져도 되고 손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어떤 학생들이 자기 어떤 소규모 팀을 가지고 어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팀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로 좀 작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 말은 정말로 진리거든요. 우리 김차명 왕건화 선생님,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교사가 학생들한테 지식만을 전달한다면 당연히 위기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정말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만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본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때야말로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선생님은 사라지는가 이건데 전혀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진하게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은 못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렇죠.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못하는데. 그렇죠. 인공지능 오늘 최태석 너 기대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주는 지금이 가장 그동안 저희가 정말 교사들이 30명, 35명 놓고서 한 명 한 명 눈 못 맞춰줬을 때 이제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준다고 국가 예산을 줄여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준다고 해가지고 교육 예산을 줄인다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소외됐던 친구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명씩 더 다 그 개별화 교육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기회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지식적인 측면은 또 많은 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주니까 이제 지금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사와 그 학생과의 소통, 학생과 학생과의 소통을 중요시해라. 그리고 개별에 맞는 이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라. 이런 말들을 지금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혁신교육이라는 곳에서 말했던 계속 주장했던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해라. 아이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존중해라. 이런 말들은 벌써부터 10년 전서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또 이렇게 수업을 하면 평가는 또 기존 방식대로 평가를 하면 학력이 떨어진다. 혁신교육 했더니 애들 학력이 뚝 떨어진다. 애들 바보 만든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요런 미래교육 자체가 요런 약간 괴리?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배 교사가 오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 말은 정말로 진리거든요. 제가 아내랑 아침에 싸우고 이제 아이들을 마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왕건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가 최고가 아니라 이제 교실 내에서는 선생님이 최고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이제 열정을 갖고 그렇게 계속 교사로서 길을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목표는 이제 있으니까 쭉 걸어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